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6월 8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시진핑 방북으로 중국이 일본해에 나온다. 헤이신치 저널리스트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8일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다. 시 주석 취임 이후 두 번째인 이번 방북의 구체적인 의제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 정세, 남북관계,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 대응 등 양측의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 함께 주목되는 것이 5월 21일에 푸틴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 발표된 중로 공동 성명이다. 성명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두만강을 통한 일본의 진출 문제에 대해 3자 회담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니시오카 전 마이니치 신문 베이징 총국장은 일본의 출구 확보는 중국의 경제 및 지정학상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인프라 지원을 대가로 북한과의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협의하지 않겠느냐고 예측했다. 중로 공동성명을 정밀 조사해보면 1991년 5월 16일 체결된 동부 국경 구간에 관한 협정 제9조 정신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 문제에 관해 3자 회담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음을 알 수 있다. 두만강 개발계획 GTI는 1990년대 UN 개발계획 UNDP이 주도한 다자간 지역개발 구상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에 한국을 더한 주변국들이 참가하여 두만강 하유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북한이 제재로 인해 GTI에서 이탈하면서 계획은 실질적으로 정체됐다. 이번 움직임은 그 구상이 약 17년 만에 다시 주목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노림수는 그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해에 맞서는 항구를 군항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한편 러시아는 나산, 핫산,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약 450km의 철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진항에 모이는 동북아시아의 화물이나 한국 부산항으로부터 해로로 반입되는 화물을 시베리아 철도를 경유해 유럽까지 수송하는 구상이다. 몽골은 또한 금, 구리, 석탄, 우라늄, 몰리브덴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내륙국으로 바다로의 출구를 요구하고 있다. 나진항을 이용할 수 있으면 무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2007년 7월에는 북한과 해상 운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어 2012년 11월에는 몽골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나진항 임차를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 역시 나선시를 국제물류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나선은 서쪽으로 중국,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으로는 일본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하는 지리적 우위를 지닌다. 이 때문에 국제 중개 화물 기지나 수출 가공 거점, 보세 물류 거점으로서 정비에 장래적으로는 제2의 싱가포르로 하는 구상을 내걸고 있다. 한국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구상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월 방중 때는 시 주석에게 GTI 구상을 추진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 몽골을 방문 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울란바토르에서 열리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대화 연설에서 GTI 구상 실현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거 역사적으로 매우 큰 사건일 것 같습니다. 중국 해군이 절대로 동해로 진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 미중 대립극화, 한반도 전쟁까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한일이 공동으로 막으리를 제명이 매국노 같은 요구이다. 한미가 같이 공동 전략을 짜서 미국도 이익을 얻는다면은 이 제안은 그때는 긍정적인 것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중국 해체, 만주 독립전제, 조선족 자치도 이익이 가야.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는 그 부산항에 있는 동아시아 음, 그 화물을 굳이 배로 그 나진항까지 갈 필요가 없죠. 부산에서 우리 동해안 그 고속철 놔졌는데 이거를 그 한경도 평안도 아니 한경도를 따라서 쭉 올라오면은 되죠.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 블라스톡고로 가면은 러시아 대륙 철도로 연결되는 건데 지금 그 철도폭 이런 것도 얘기가 돼 있죠. 안 맞습니다. 이 만주 취재할 때 만들어 놓은 광폭, 우리나라 철도는 광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낮은 항목에서 조선족 자치주로 해서 몽골을 저기 동북삼성 이 만주를 관통해 가지고 몽골로 가서 카자흐스탄으로 가야 되지 러시아 철도로 가게 되면은 더 북쪽으로 가서 시간도 더 걸리고 그런 한국식 1대1로를 미국하고 같이 구상해야 이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중러 세구 3나라가 이 두만강 개발을 한다는 것은 매우 미국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때문에 현재로서는 막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적극적으로 남한이 우리나라가 한미일 공동으로 하든지 또는 이해가 갖고 있는 서구를 좀 더 같이 끌어들여 가지고 너희들도 먹을 게 있어 라고 해야 성공을 할 겁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바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익 배당과 성과급 갈등의 고객 만족은 뒷전. 요거는 제가 주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갈등 대립도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주주들이 만족하는 배당을 많이 해야 한다. 한편 기업이 생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충분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충분한 임금을 지불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종업원에게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을 규정화해야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거 아니네라고 우리는 소리내어 읽어보면은 바로 인식이 되실 겁니다. BD는 자본주의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BD 관계는 CD 프라임은 최근 삼성전자에서 불거진 문제다. 소액 주주들이 모여서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소송을 걸었다. 잠정 합의는 노조원들에게 자사주 배당으로 해결했죠. 노조는 임금 인상을 협상 목적으로만 해야 하지 않나. 머슴이 주인의식을 가지면 이런 사달이 나는 것입니다. 한참 품질 경영하고 제가 품질 경영을 할 때 주인의식 운운 해가지고 어, 하는데 월급쟁이들이 무슨 주인의식을 갖느냐. 저도 그때 좀 이상하다. 월급 받고 주인한테 충성하는 것만 해도 바쁜데 무슨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느냐. 지금 이게 이 나라 꼴이 이 머슴 삭을 받는 머슴이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지금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상태이며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파급 역량이 많기 때문에 임금 인상은 기업 사회에 부정적 악영향을 줄 수도 있죠.
기업이 과거 품질 경영에서 내세운 것은 고객 만족으로 시작해서 협력업체 만족인 상생, 그리고 정호업 만족까지 확장되었었습니다. 정작 1순위는 최근 고객 만족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은 소비자들의 사회적 피로감을 넘어 불만으로 표출 직전이고, 잘못하면 불매 이론 운동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꺼낸 아이디어는 온누리 상품권인 지역화폐 발행이다. 제명이가 좋아할 일이다. 삼성전자도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네요. 사실상 할인 행사나 마찬가지다. 부정적 언어로는 전자제품 덤핑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구매액 20% 온누리 상품권 환급 성과를 국민과 나눈다. 구경호 서울경제 6월 5일 15시 11분. 한 달간 스마트폰, TV 가전구매 고객 대상, 구매액 20% 돌려줘 전통시장 소비로 연결, 5년 5조 사회기여 약속 첫 실행 방안 발표. 소방, 경찰 등 재복 공무원은 일본에서는 주로 재복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최대 30% 혜택. 제복을 입으면은 20%가 아니고 30%까지 그 온누리 상품권을 준다. 100만 원짜리 사면 30만 원 준다는 얘기네요. 제품 구매한 고객의 전체 금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국민과 함께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늘어난 이익을 국민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 제품 가격 할인 대신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과 소상인들도 낙수효과 기대, 고객 혜택이 지역 매출 확대로 이어지길. 삼성전자는 한 달간 약 4천억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다. 사용처가 골목 상권과 생활 밀착형 점포로 한정되기 때문에 지역 소비를 확대하는 대표적인 소비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며 사회적 피로감이 커졌고, 삼성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재복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린 점도 눈에 띈다. 수혜 대상은 국군 장병과 군무원,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 등 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가 매출액 20%를 지역화폐로 환원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손익분기점을 산출해 보면 5월 달이면 끝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유통업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매출액이 유지된다면은. 그러나 작년도에는 손익분기점 시기는 11.5월이었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12월 다 돼가서 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한 달 팔아가지고 이익이 그래도 수십조 원이 남는 회사인데, 이게 5월 달에 끝나면은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1분기에도 6조 6천억인데,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2026년 삼성전자의 BEP 시점은 5월 말이다. 6월부터는 파는 대로 남는 장사다. 제조업으로서 천지개벽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 25년 BEP 시점은 11.5월이다. 연말까지 약 1.5개월 판매액이 이익이 확보될 뿐이었다. 한마디로 26년 1분기 반도체 판매 가격 급등이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특수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올해는 갈 것 같아요. 페스티벌 할인 행사, 미사 요구 말고 덤핑 행사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최근에 개발한 겁니다만은, 매출이 올해 437조로 더 이상 안 남는
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으냐? 이럴 경우에는 생산을 좀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200조가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산을 증가한다면은 184조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5조인가 영업이익이 났다는데 200조가 난다. 이거 대단한 이 진짜 천지개벽할 사건이죠. 어, 100원을 팔아가지고 거의 50원이 남는 수준입니다. 어, 그리고 그래서 20% 여기 지금 할인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에, 페스, 그 페스티벌 하기 전에 할인 행사 1년 내내 이거 지금 6월 달이니까 6개월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1년 내내 한다고 본 겁니다. 한 191조 영업이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내내 하더라도 100조 이익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법인세도 좀 적게 내고 또 국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에, 뭐 정부는 세금도 더 뜯고 그다음에 지역화폐도 더 내놓으라고 다 뜯어먹으려고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20% 할인 행사에도 삼성전자는 100조가 남는다. 그러면은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영업이익 차이는 매우 클 것이고요. 1분기 기준 반도체 판매 가격은 무려 146%가 상승했습니다. 전자제품 중 TV는 5% 하락했고 스마트폰은 또 23%가 상승했습니다. 2024년부터 반도체와 전자를 분리 독립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 제언하고 있는 이유는 정책 경영 전략을 위해서라도 이제 물론 전자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가지만은 이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전자제품은 반도체는 그 부품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전자 부분은 그 완성 거니까 성격이 좀 틀리다. 그렇게 봐가지고 할인 행사를 할 수 있느냐를 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반도체가 소비재한테는 직접적인 거래가 아니죠. B2C 거래가 아니죠. 반도체는 B2B 거래가 주종입니다. 그러면 그런 큰 이익을 나면은 그냥 법인세 많이 내면은 그 재원으로 해서 정부가 지역 그 저기 그걸 팔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노조 임금 협상 관계도 번 돈에서 성과급 이런 거로 해결이지 영업이익에 무슨 몇 프로 내놔라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해결됐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이버 출신 한성숙 20년 만에 여성 총리, 김진아 서울신문 6월 7일, 이 집권 2년차 새 총리 후보 지명, AI 전환 모두의 성장 이끌 적임자. 요거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과 질문과 답변을 티카타카하고 주고받아 높은 업무 이해도를 보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이가 잘 봤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 19년 전인가 20년 전에 여성 총리 한영숙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이상하게 한 씨들이 좀 능력들이 좋은 모양이죠. 여성 한 씨들이. 최근에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도 한 씨네요. 그 우연히 그 친구 중에서 한 씨가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한국에는 그 청주 한 씨 하나뿐이 없다고 그러네요. 뭐 지들이 자부감이 대단하더만요. 어쨌든 그게 옛날 그 신라 백제 시대 때 그 충청도 중간에서 껴가지고 말이 느려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충청도가 그러면 그 청주한 씨라고 아예 그냥 그
아주 그냥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양쪽 노출을 잘 보고 그게 뛰어났다는 건지 한씨가 음, 아재 개그였습니다. 이 대통령 신뢰 있는 기관 존재 의미 없어 검경 합수본 구성의 선관위 사태 철저 규명 지시. 뉴선지 조선 부산일보 6월 7일 참정권 침해 깊은 유감.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며 이번 사태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함과 동시에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오부 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짚으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질타했다. 정권에 따라 하청업체 같은 게 아니고 라고 좀 제가 좀 비판해 보고 싶네요. 선관위를 향해서는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공급 충격 이후 유가가 200달러가 아니네요. 어, 거의 뭐 여러 명 우리나라 기자도 한 이게 진영창이면 뭐 잠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합시다. 4명의 기자가 블룸버그에서 6월 6일 날 보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석유상인 경영진 분석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세계 경제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암울한 200달러에 대한 예측을 무시하고 원유를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유지하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기록적인 미국 수출, 중국 수요의 급격하고 예상치 못한 둔화,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꾸준한 유입이 결합되어 하루 1천만 배럴 이상의 중동 공급 손실로 인한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쟁적 흑자도 타격을 완화했습니다. 석유 시장에서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는 세계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었습니다. 보텍사 LTD에 따르면 5월에는 인바운드 출하량이 작년 평균에 비해 거의 40%가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2월 말 이란에 대한 파업을 시작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 공급국으로 부상했습니다. 5월 미국의 원유 및 연료 수출량은 작년 평균보다 하루 200만 배럴 이상 증가했습니다. 매주마다 시스템은 7천만 배럴에서 8천만 배럴씩 긴축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퍼시픽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멘트의 상품 포트폴리오 투자팀장으로서 약 240억 달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렉 시어나우는 말합니다. 수사가 아주 기네요. 앞으로 몇 달 동안 관대하게 말하면 버퍼가 정말 고갈되어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재고 뭐 이런 그 수준 이런 것들을 버퍼 어, 그, 그 물리적 재고 이런 것들을 버퍼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저로서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이것은 제약이론 경영을 창시한 골드랩 박사가 사용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버퍼라는 그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슬슬 제약이론 경영이
파급되는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돼서 기쁩니다. 아메리칸 붐 타임즈.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10여 년 전 시작된 세일 혁명 덕분에 최근 몇 년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원유 및 정제 제품의 순수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풍부한 국내 에너지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전쟁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지정학적 결정과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은 또한 시장 안정을 돕기 위해 전략 석유 죄송합니다. 전략 석유 매장량에서 1억 7,20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라고 핀코에 새어나오는 말하며 오클라호마주 쿠싱의 중요한 스토리지 허브의 재고가 운영 최저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인도되는 미국산 원유의 프리미엄은 중동 공급에 비해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중동산보다 미국산을 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원유 수입국인 인도로의 러시아 유입량은 5월 하루 평균 약 176만 배럴로 2월보다 63%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귀환. 많은 트레이더들은 중국의 최종적인 이란 전쟁 이전 석유 구매율 회복이 유가 상승 시기를 예측하는 열쇠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석유 대신 석탄과 같은 원자재로 화학물질을 생산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전기 자동차의 국내 판매 호황도 휘발유 소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게 석유를 통한 화학물질을 생산한다는 것은 유기화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석탄에서 그 화학물질을 뽑아내는 것은 무기화학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그 독일이 1차 대전 일으킬 때 독일이 왜 그 무기화학이 크게 발전했냐 그러면은 독일이 유전지대 식민지를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유럽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독일이 학문 발전이 된 게 무기화학이 발전했다. 이렇게 제가 배운 것이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전기 자동차는 성공을 살아남는 쪽으로는 성공을 하는 것으로 보고 휘발유 소비를 억제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플로우.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은 전쟁 초기에 시장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파이프라인은 하루에 수백만 배럴을 홍해로 운송했으며 아랍에미리트의 그 호르무즈 쪽이 아닌 푸자이라 항구로 통을 배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 포럼의 지속적인 이미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발음할 때마다 자꾸 제대로 발음이 안 되네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상공의 연기 기동. 스티브 로젠버그가 BBC 러시아 편집자 6월 7일입니다. 그의 문제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입은 막대한 전장 손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이제 러시아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수요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스카이라인에서 짙은 검은 연기가 거대한 기둥을 뒤엎었습니다. 이 사진은 푸틴은 젤렌스키의 공개 서한을 무례하다며 전쟁 종식을 위한 대면 회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임박한 붕괴의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전쟁과 제재가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분에서 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러시아 경제학자들은 정체와 일부 지역에서는 감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갈등은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리페츠크 지역을 방문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 러시아 경제 포럼을 하는 이게 쌍떼가 세인트군요. 세인트 그 페테르부르크 6월 3일에서 6일 3일 동안 열리는 건데 그 하늘에 검은 연기가 뒤덮였습니다. 거대한 러시아 텀블러 인형이 전시관에 전시된 눈길을 사로잡는 설치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정녕 러시아 당국이 그들의 나라를 세계가 그렇게 보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쓰러뜨려 붙여봐도 쓰러뜨리거나 이길 수 없는 거라는 거, 텀블러 인형입니다. 4년이 넘는 전쟁,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반항적인 이미지 물론입니다. 이쁘게 생겼네요. 미국이 인식하는 한반도의 전략가치, 이충근 TV 6월 7일. 한결의 사설, 중국에게 한국은 단검, 또 손 넘는 주한미군 사령관. 그런데 이거 한겨레가 좌파 신문은 맞죠? 뭐가 문제라는 거냐?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 아시아의 중국 견우는 단검, 삼성과 협력도 언급. 지정학적 사실은 변함이 없다.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이 지도를 뒤집어 봐라. 공군은 광범위한 지역의 표적들을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군만으로는 땅을 점령할 수 없고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도 없다. 육군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검이라는 비유는 대체로 일본 육군의 창설자로 불리는 야마가토 아리모토에서 유래하고 보는 견해도 유력하다. 이 사람이 야마가토 아리모토라는 그 사람이네요. 버블 전쟁에서 프로시아의 신속한 승리를 본 일본은 프로시아식 군대 발전을 도모 당시 소령이었던 야콥 메켈을 군사고문으로 초청했다. 그리고 그 후는 그는 나중에 소장까지 승진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 우호적인 한반도는 중국의 완충지대, 버퍼라는 말을 또 여기서도 쓰네요. 적대적인 한반도는 중국 용머리 위에 매달린 망치와 같다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미 합참 6.25 직전 한국 전략 가치 없다 판단. 당시 미국은 한국이 중요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었다. 소련과 공산당의 나쁜 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이 더 중요했다. 미국은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조차 제외시킬 정도였자. 그랬었죠. 그래서 6.25가 났었죠. 종전외교, 이승만의 귀신 같은 외교력 덕분에 한미동맹이 체결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이 한반도를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전에도 이런 그림을 이충구 씨는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의 입장에서 린치핀이다 하는 거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린턴 국무장관은 21세기의 정치는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가 아니다. 미국은 아시아 한복판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오히려 한국의 통일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강대국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기는 또한 오늘날 한국의 국력 증가는 미국에게 한국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한반도가 단검이라고 얘기한 게 뭐가 잘못됐냐 이런 얘기고요.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중국이 1위였는데 이제는 멕시코가 1위고 캐나다가 2위고 차이나는 3위로 밀렸다. 한국은 1940억 달러네요. 일본이 2280억 달러, 베트남이 우리보다 더 많이 수출하네요.
영국이 1618억 달러, 인디아가 1490억 달러, 이렇게 무역거래 수준으로 중요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미군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이제는 일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52,852명, 독일이 34,894명, 한국이 28,000명이라는데 23,732명, 언제 5,000명이 줄어들었나? 그 다음에 이탈리아, 영국, 그 다음에 바레인, 스페인, 터키에, 벨기움, 쿠웨이트,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리스 이런 식으로 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요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그리고 그 한미 상호 방위 협정 한국어 원문을 보면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지만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문제 있을 때도 공동으로 대응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북중러 이 네 개 국가의 그 악의 축에서 악의 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적대 축에서 네 나라 중에서 이란의 하메네이를 죽였죠. 이 세 사람은 안 죽일 거예요. 자발창과 시민 중심으로 구호 재선거로 통일하자. 성적이 내려달라 하니 내자요. 강경파 합류에 격해지는 잠실 개표소 시위. 문소정 조병은 매일경제에서 6월 7일. 일부 강경 보수파 불만거조 구호 통일 요구 안내문 찍고 부정선거 구호 전용 공간도. 성조기를 든 노인이 있었다는데 성조기가 여기서 왜 나와? 그러니 보수 꼴통이란 소리를 듣지 늑다리더라. 그 뭐 대한노인회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같은 집회자들을 배척하는 일도 있었다. 한 유튜버 A씨가 청년들에게 앞에 대진년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이 있으니 이들을 끌어내리라고 지시하자 이를 들은 시민들은 대진년인 것은 알지만 좌우파를 안 따지고 같은 마음으로 시위에 참석하고 있는데 내비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빨갱이 대진년 빨갱이들을 끌어내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투표지와 투표함, 개표록 등 선거 관련 서류를 당선인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개표소에 380개 투표함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의견이 뭐 나와야 되겠죠. 이거를 폐기하고 그 송파구 거기에 문제가 된대 재선거 하자. 그러면은 또 재선거 하자는 데가 전국에서 여러 군데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데가 50개가 넘는 데가 그러니까 다시 공정하게 재선거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물론 국력이 국력 비용은 좀 쓰긴 써야 되겠죠. 관련인데요. 이것이 이제 좌파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A4 인쇄지 같이 그 12월 3일 계엄 때 12월 4일 날 바로 인쇄가 나와가지고 그 내란 아직 그 법원에서 내란으로 결정을 안 했는데도 내란 처벌 뭐 이런 걸 한 좌파하고는 틀리게 이렇게 손글씨로 하는 것이 정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일렉트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어떤 뒷세력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탄핵 그 촛불 시위 이런 것들은 뭔가 그 이 작전에 의한 계획된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네요.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자 오후 8시 40분께 부정선거 구호를 외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기도 했다.
한 시민은 갑자기 저녁부터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 같다며 부정선거를 외치지 말라는 사람이 뿌락지인지 외치라는 사람이 뿌락지인지 혼란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러니까 선관위를 불러가지고 선관위가 그 재선거 일을 천명해야 되겠죠. 오늘 약간 좀 오래 걸렸습니다. 신보수선언, 국방안보 강한정보, 요거 국방안보를 좀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한미일동맹, 자유자본주의 경제. 그리고 이번에 이 국무총리가 기업인 출신에서 나오죠. 지금 법돌이 엘리트들이 우리 엘리트들이 초상류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배층이 공돌이 상돌이 엘리트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 거기에서 이번에 한성숙 씨 국무총리 되는 거 축하합니다. 이런 출신들이 공돌이 상돌이 출신들이 우리나라의 엘리트로서 많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